자, 이번 수업은 이제 조선이 이제 정치사의 그 밖의 얘기, 조선 이제 제도사 얘기예요. 보통 정치사 끝나고 나면 그 나라 이제 제도적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제도사를 공부하게 돼요. 뭐 고대 정치사 공부할 때도 그랬었고, 고려 정치사 공부할 때도 그랬고, 조선 정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사의 흐름에 제도사가 그만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영향을 갖다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제도사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제도사는 기본적으로 있죠. 중앙의 정치제도, 그러니까 중앙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결정된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되냐, 그리고 이제 중앙에 이제 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 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주는 그 언론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언론기관들, 요런 애들을 갖다 중앙정치사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사에서는 뭘 다루냐면, 요거는 이제 지방의 행정구역,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단위 있지 않습니까? 도단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단위를 다스렸던 도지사는 뭐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이제 관련된 지방행정과 관련된 지식들을 갖다 정리하는 게 제도사의 지방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사의 또 군사 파트 있죠. 중앙과 지방의 이제 군사제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조선은 고려라든지 이전 시대랑 조금 특이하게 있죠. 고려라든지 고려 이전 시대 통일신라에서는 그냥 중앙 지방 군사제도만 딱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조선은 좀 특이한 게 전기와 후기를 구별하셔야 돼요. 전기의 중앙 군사제도, 지방 군사제도, 후기의 중앙 군사제도, 지방 군사제도, 요게 이제 조선 군사제도에 있어서 다른 시대와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에요. 그 조선은 그만큼 조선 전기와 후기가 큰 차이를 갖다 보이는 이런 이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사에서, 조선 제도사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다른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특수한 주제가 하나 등장해요. 향촌의 세력구도라는 겁니다. 향촌의 세력구도라는 새로운 주제가 하나 등장해요. 이 주제는 다른 시대에는 볼 수 없었는데 조선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시대 고려라든지 고대는 향촌 사회가 되게 정적, 그러니까 되게 안정돼 있어요. 솔직히 시험에 낼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그냥 지방 세력들이 향촌 세력을 갖다 장하고 있어요. 향촌 사회를.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낼 게 없어. 근데 조선에 오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전기의 지방에 100% 수령이 파견된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향촌 사회가 되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고려 말, 여말의 그 신진 사대부들 있지 않습니까? 패배한 옹곰파 사대부들이 향촌에 짱박히게 되면서 향촌에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초에 왕들이 지방에 대한 중앙 집권화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100% 수령들을 파견하면서 또 지방에 또 하나의 이제 왕의 대리인인 수령이라는 정치 세력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향리들, 그리고 사림들, 그리고 왕의 대리인인 수령 간의 치열한 산파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낼 건덕지가 있는 거야. 조선에는 이제 향촌의 세력구도라는 특이한 주제를 갖다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밟아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조선의 중앙의 정치제도예요. 중앙의 정치제도는 일단은 이제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제 결정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고려랑 차이점을 보신다면 있죠. 고려에 비해서 조선이 이제 왕권이 좀 더 강해졌어요. 고려는 실제로 이제 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근데 이제 조선에 오면 있죠. 왕권이 이제 상당히 강해지면서 있지 않습니까? 왕도 정책 결정에 많은 기여를 갖다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신하들의 집합체인 의정부부터 살펴볼 거예요. 의정부는 조선시대 최고의 정무기구, 공식적인 최고의 정무기구고요. 이 의정부의 주인공은 삼정승이에요. 삼정승. 이 삼정승이 삼의정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중에 대장이 영의정, 그 다음에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순서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 근데 이제 이 세 명이 삼정승으로서, 그 삼의정으로서 조선의 이제 의정부라는 최고의 정무기구를 갖다 구성을 했던 거예요. 얘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그 밖에 주요 요직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주요 국가의 정책들을 갖다 결정하는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에는 있죠. 왕권도 상당히 강화됐거든요. 우리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왕으로 치면 있죠. 자, 조선 관악주도기 때 M자 포인트 때 태종 때 있지 않습니까?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고려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왕 직속의 기구들을 갖다 설치했다고 했어요. 승정원과 의금부.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왕명을 받드는 있죠. 왕의 비서기구란 뜻이요. 승자가 받들 승자입니다. 받들 승자.
지금 오늘날 기구로 비유를 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이랑 비슷한 역할을 갖다 수행해요. 그리고 이제 이 승정원의 수장이 이제 도승지예요. 도승지. 드라마 보면 도승지가 꽤 자주 나와요.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도승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승정원, 왕명출라, 도승지 이런 기구가 조선에 새롭게 왕의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다. 고려 때 승선이 있었는데 고려 승선은 있죠. 왕의 직속 기구가 아니라 중추원이라는 기구, 신하들의 집합체에 속해 있는 관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승정원이랑은. 그 다음에 이제 의군부, 고려 때는 듣도 보도 못했던 기구가 등장해요. 의군부, 왕 직속의 사법기구. 왕지족 직속 사법기구니까 아무 범죄나 다루진 않아요. 아주 중요한 있죠. 역모라든지 강상죄 같은, 강상죄가 유교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범죄들을 갖다 다루는 의군부라는 사법기구가 등장하게 돼요. 이런 이제 왕의 직속기구가 등장했단 말은 왕권이 그만큼 이제 강해졌단 말이에요. 왕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강력해진 왕권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기구도 같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론 3사예요. 언론 3사. 고려도 언론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에 가면 이 언론 기능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죠.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면 왕권이 강해졌기 때문에요. 왕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신하들이 왕권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같이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 3사. 그렇다고 해서 이 언론 3사가 무조건 왕만 견제하는 건 아니에요. 신하들도 잘못하면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서 일단은 이제 3사가 이제 언론 기능도 강화되었다. 고려 때는 뭐 낭사와 그다음에 이제 어사대에서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에는 홍문관이라는 기구가 성종 때 새롭게 신설되면서 3사 3개 언론 기구가 언론 기능을 갖다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경쟁해 가면서 얘가 이제 중앙의 심판 역할을 하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책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집행을 해야 되죠. 그 집행하는 기구는 육조인데 솔직히 육조는 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 배운 거랑 똑같아. 2호 예병 현공 있지 않습니까? 6개 이제 그 부서로 나눠 가지고 얘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정책들을 갖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호 예병 현공은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고려 때 배웠고 거의 이제 역사적 상식 초딩 중딩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공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언급해야 될 거는 이 육조로 갖다 이제 누가 장악하나를 놓고 조선 초기 이제 관학주도기 때 막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M자 포인트 다시 보겠습니다. 왕권이 강했던 태종이랑 요 누구야? 그러니까 세조 때는 있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요 육조로 갖다 관할하는 손발을 갖다 장악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세종 때는 요 의정부 서사제라 해가지고 의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있죠. 육조로 갖다 장악을 하고 왕은 도장만 찍는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성종 이후에도 거의 의정부 서사제랑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의정부 서사제라 딱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 육조를 왕이 직접 장악하는 육조직계제, 그리고 이제 육조를 의정부가 장악을 하는 그 의정부 서사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운영 방식을 구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주요 기구들 살펴볼 건데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있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인 시기에는 문신들이 우위에 있습니다. 문신들 중심으로 나라를 갖다 운영하고 있어요. 뭐 무신집권기 이런 때는 좀 예외적인 시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기에는 문신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엘리트 문신들이 근무하는 부서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고려 때도 배웠어요. 춘추가 역사를 갖다 편찬하는 기구라고 있습니다. 고려랑 이름도 똑같고 역할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문가.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예문관이 국왕의 교서, 국왕의 어떤 명령 같은 거를 갖다 문서로 작성하는 역할을 갖다 했던 기구예요. 그러니까 고려 때 한림원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최고의 고려의 엘리트 문안 기구가 한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 한림원이 되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요게 조선으로 오면 산문으로 분화가 돼요. 산문. 요거 조금 심화 지식인데 어차피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공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산문 중 하나가 요 예문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승문원이에요. 승문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홍문관이에요. 홍문관. 홍문관 해가지고 전부 두 번째 글자에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림원이 왕에게 경연이 있지 않습니까? 경연 수업도 했고 있죠. 그 다음에 교서도 작성했고 그 다음에 외교문서도 작성을 했더래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에 와서는 세계 산문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홍예성. 뭐 굳이 암기하고 싶으면 얼굴이 빨갛고 예쁜 승려 해가지고 홍예성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뭐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산문으로 분화된다. 그리고 산문끼리 이제 역할만 구별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고려랑 달리 있죠. 사법체제가 상당히 성장해야 돼요. 고려 때는 우리 경국대전 같은 독자적인 법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대충 간습법 쓰고 중국법 조금 참고하는 이 정도였는데 조선으로 오면 우리 독자적인 법제가 정비되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 조경경, 조선 후기에 쏙대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전 체제가 조선 시기에 정비가 되면서 사법 관련 기구들도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자리를 갖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이제 대표적인 사법 기구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성부도 뭐냐면 요건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지방관들이 기본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성부도 서울과 관련된 행정, 치안, 사법권을 갖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법기구로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청은 있죠. 지금의 이제 경찰서라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의 범죄를 갖다 관할하는 일반 이제 경찰서라 보시면 돼요. 포도청. 그 다음에 장례원. 이거 은근히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되게 낯선 단어일 텐데 되게 중요합니다. 장례원은 뭐 하는 기구냐면 노비를 원래 관할하는 기구예요. 노비를 관할하는 기구. 그래가지고 이제 노비와 관련된 소송 있죠. 소유권 소송이라든지 노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런 소송을 담당하던 기구가 장례원입니다. 장례원. 노비. 근데 이 노비가 조선전기 때만 해도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많았어요. 조선전기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민사소송이 노비소송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이 노비에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양법이라는 모내기법이라는 기적의 농법이 나오면서 토지 가치가 거의 한 4배로 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노비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노비 소송을 안 해요. 조선 후기 가면 노비를 막 풀어주는 모습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비 소송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원이라는 기구가 엄청나게 확장이 돼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한테 조선 후기에 새로운 일을 갖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때 새롭게 유행하는 민사소송, 산송은 명당 소송이에요. 명당. 부모님 명당, 묘지를 명당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부모님 묘지 자리 놓고 엄청나게 다투었던 거예요. 조선 후기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산송이 유행하니까 장례원한테 산송을 갖다 맡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전후기에 가장 유행했던 있죠. 소송을 갖다 담당했던 기구가 장례원이라는 기구예요. 요거 은근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이제 언론 정치 3사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조선의 3사 별명을 갖다 청요직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별명까지도 알아두세요. 아주 이제 맑은 중요한 자리이다 하는 의미에서 청요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관원, 홍문강 그리고 이제 사관원, 사헌부, 홍문강 이렇게 이제 3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얘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고려의 언론 정치 이미 공부했죠. 그러니까 대간, 대성이라고 불리던 있죠. 낭사와 어사대 애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결이 되어 오는 거예요. 낭사를 갖다가 태종 때 있지 않습니까? 독립을 시킨 거예요. 요거 원래 중서문화성에 소속돼 있었어요. 낭사가. 근데 이 낭사를 갖다 독립을 시켜서 태종 때 사관원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주로 이제 간쟁을 담당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는 관리 감찰하는 애들이죠. 얘가 조선시대 와가지고 사헌부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역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낭사가 사관원으로 어사대가 사헌부로 연결돼서 온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홍문각. 성종 때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도서 관리하던 기구로 갖다가 경연이라는 기능을 갖다 부여하면서 있죠. 요게 이제 3사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요 3사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부서가 어디냐면 홍문관이에요. 홍문관.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 하지만 이제 홍문관은 있죠.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옥당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옥당. 옥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옥 같은 자리. 아주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청요직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사를 갖다 구별해 주십시오. 3사 수장들 이름 구별하는 거는 제가 이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화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 틀 예쁘게 잘 잡읍시다. 그리고 이제 이 3사의 주요 기능은 우리 고려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이미 다 익숙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 거의 다 본 거야. 그러니까 간쟁, 서경, 봉박 전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연도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다루었죠. 그러니까
자, 간쟁은 왕에 대해 간언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간원에서 많이 하는데 다른 기구도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경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요거 지워버리세요. 요거는 천천히 이해를 합니다. 요건 나중에 문제라든지 심화 포인트에서 잡읍시다. 요게 고려와의 차이점인데 있죠. 지금 잡으면 좀 어려워요. 일단은 이제 서경이라는 거는 관리를 임명하거나 혹은 법령을 개폐하는 거. 이게 원래 왕의 권한이에요. 왕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있죠. 신하들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 동의권을 행사하면서 간섭을 하는 걸 서경이라 불러요. 서경. 요것도 문제를 통해서 다루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뤄야지 더 와닿습니다. 그냥 다루면 이거 왜 중요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봉박은 있죠.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명령하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봉박. 그리고 경연 잘 아시죠? 신하가 이제 왕한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승의 입장에서 왕한테 잔소리하는 거. 그게 이제 경연이라는 거예요. 고려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 와서 본격적으로 정착이 된다. 홍문관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경연이 이제 조선에 와서 제대로 이제 자리 잡기 때문에 이 경연의 역사를 갖다 쫙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경연은 신하가 임금에게 역사와 유교 경전 등을 교육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조강이 원칙이다. 조강은 이제 아침 수업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연의 이제 주요 교재들, 자 대학 혹은 대학연이라고 불리는 책이 경연의 이제 기본서예요. 기본서. 여러분 소학이라는 책 여러 번 들어보셨죠? 사림들이 환장한다는 소학. 그러니까 소학은 주자가 쓰는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수신서예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뭐 몸가짐을 해야 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적어놓은 게 이제 소학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대학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의 왕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임금이 어떠해야 된다 하는 걸 갖다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대학견이에요. 대학견이. 그리고 이제 이 대학이 이제 경연의 주요 교재고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있죠. 그 이이가 만든 성학지벼라는 책을 갖다 우리 사상사가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요 성학지벼라는 책도 보조교재로서 부교재로서 같이 쓰이게 됩니다. 처음 시작된 거는 고려 때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세종 때 집현전에서 자리를 잡는 듯 했는데 상남자 세조가 화끈하게 폐지시켜버리죠. 집현전과 함께. 그리고 이제 성종 때 다시 홍문관에서 이제 부활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종 때 경국대전에까지 박아버리면서 경연이 이제 조선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근데 이제 폭군 연산군이 잠시 폐지시키는 모습 보여줘요. 하지만 이제 다시 부활되고요. 중종 때 이제 조광조에 의해서 조광조가 아침 먹고만 하지 말고 중종도는 어렸을 때 왕자 교육을 제일 못 받았으니까 점심 먹고도 하고 저녁 먹고도 하자 하면서 경연 강화시키자, 활성화시키자 있다가 나중에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요런 이제 경연과 관련된 역사를 쫙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갖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이제 이 언론 정치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있죠. 그 과정에서 이 언간들을 갖다 임명하는 전랑이라는 자리도 아주 이제 부각되게 되는 거예요. 전랑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공부에서는 이조 전랑자를 갖다가 배웠어요. 그 동인과 서인이 분화됐던 원인이 이조 전랑직을 놓고 이제 경쟁하는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이 분화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조란 수식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문관들 있죠. 이조 병조라고 하면 무관들의 인사권을 갖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이조라고 하면 문관들의 인사권을 갖다 가지고 있는 전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병조 전랑은 별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제 전랑하면 이조 전랑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랑 안에 정랑과 자랑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뭔가 뉘앙스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따로 외우지 마세요. 정랑, 자랑 단어가 조금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있죠. 그냥 전랑 친구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외우는 건 아닌데 한번 눈여겨봐 두시는 데 있죠. 지금 고위 품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1급이 1품이 제일 최상이에요. 그리고 9품이 최하위예요. 근데 지금 5품, 6품이죠. 그러니까 높은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신진관료들이요. 신진관료 중에 되게 똘똘한 애들이요. 그 장원급제하면 6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장원급제한 엘리트들이 있죠. 요런 애들이 이제 그 전랑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은 경륜이 많은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좀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들은 좀 부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관료층들이 있죠. 젊은 관료층에 되게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고 똘똘한 요런 애들 갖다가 이제 요 전랑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전랑 자리 그리고 언간들도 마찬가지요. 고위 관리들보다는 좀 이제 중하위 관리 요런 아이들을 갖다가 언관이라든지 전랑 자리에 많이 앉히게 됩니다. 애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특권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통정권, 가장 근본적인 권한이죠. 통정권. 자, 3, 4언간들을 갖다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3, 4언간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이 3, 4언간들을 갖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얘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 놓고 붕당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청권, 자대권이라고 불리는 건 뭐냐면 이 중요한 자리를 갖다가 후임자조차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후임자를 갖다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청권, 자대권이라고 불리는 권한이요. 이 두 개의 권한 때문에 이조전랑이 너무 중요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있죠. 애들이 이제 막 빡세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붕당 정치 때는 나았죠. 그러니까 황국 정치 되면 이 이조전랑이 그러니까 특정 붕당에 있지 않습니까? 당론만을 반영하는 형태로 얘들이 변형이 되고 너무 많은 힘이 쏠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똘똘한 왕들이 있죠. 요 이조전랑 자리를 폐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영조가 있죠. 전랑이 가지고 있는 통청권, 자청권을 갖다 폐지하면서 이조전랑은 이제 그냥 별로 볼품없는 자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몰락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변사라는 기구도 한번 정리해보죠. 조선 전기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조선 중기 있죠. 우리 이미 배웠어요. 3, 4를 묘지로 만들다. 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있죠. 비변사라는 기구가 등장하게 되고 이 비변사가 조선 후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의정부를 누를 정도로 있죠. 의정부 6조를 누를 정도로 주요한 기구로 부각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될 거예요. 조선 후기 의정부를 누르는 있죠. 국가 가장 핵심 기구로 성장하게 되는 비변사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게 형성되는 과정은 이 비변사가 준비하다, 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주로 이제 난 같은 거죠, 외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였어요. 왕으로 치면 중종 때 4대 사화기 있죠. 조광조랑 파트너십을 맺었던 지읒 중종 얘기하는 겁니다. 요때 있죠. 대외적으로도 문제들이 많았어요. 북방의 여진족이라든지 왜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난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대비해서 설치했다고 나와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구들 있죠. 삼포왜란을 갖다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음 설치됐다고 해도 맞아요. 둘 다 맞는 선지로 나옵니다. 요게 좀 더 자주 나와요. 삼포회란 때, 중종 때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제 을묘해변 때 이게 상설화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있죠. 의정부와 6조를 누를 정도로 얘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자, 정무, 군사를 총괄하는 국정최고기구가 되었다. 이 비변사가 무서운 특징이 뭐냐면 의정부는 단순하게 정무만 관할했어요. 정무. 군사권은 삼군부라든지 뭐 5위 도청부 이런 이제 군사권을 갖다가 결정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변사란 기구는 정무 플러스 군사권까지도 전부 장악했던 국정최고기구라는 거. 요게 이제 비변사의 첫 번째 무서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비변사의 두 번째 무서운 점이 뭐냐면 재량권이 강해요. 재량권. 여러분 아직 이제 재량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거예요.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재량이라는 단어를 알 건데 일반 학생들은 재량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건데 재량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권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허락 안 받고 있죠. 지 마음대로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그게 이제 요 비변사한테는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변방의 난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급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될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이런 이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도 넓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이 센 기구가 되었던 게 비변사라는 기구입니다. 이 비변사의 주인공은 있죠. 일단은 도제조예요. 도제조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정성이에요. 삼정성. 전현직 삼정성들.
그리고 이제 제조보다는 조금 낮지만 있죠. 도제조보다는 조금 낮지만 제조라는 애들이 있어요. 도자 빼고 제조. 얘들은 이제 6조 판서급이에요. 6조 판서급. 6조 판서 중에서 공조, 공돌이들은 또 왕따를 시켜서 조선이 또 기술관들 또 무시하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공돌이, 공조 판서 제외하고 있죠. 그 6조 판서 들어갔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조. 그리고 이제 이 6조 판서랑 급이 비슷한 애들 모아놓은 건데 지금 당장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청은 무시하십시오. 그냥 이제 실무자입니다. 뭐 복사해주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자료 준비해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합격해서 이제 중앙부서로 이제 가시게 되시면 중앙부서로 가면 지방에서는 이제 7급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높아가지고 이제 막 재무 같은 거 이런 거 담당하고 그러는데 중앙에 가면 7급이 제일 말단해요. 7급 하는 일이 이제 복사해주고 자료 준비해주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실무로 갔다 5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가면 과장급들 이런 사람들이 또 실무를 봐요. 낭사가 이제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담당했던 업무는 이미 얘기했죠. 그 국내외 주요 업무들을 갖다 전부 다 담당해요. 그러니까 외교, 재정, 인사,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문제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변사에 이제 부작용이 등장하게 될 건데 부작용은 뭐냐면 하나의 부서 비변사에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고위 관리들에게 너무 많은 힘이 집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화되고 기존의 이제 의정부 6조 시스템이 유명무실하게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기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기구를 갖다 중심으로 있죠. 권력을 독점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황국 정치라든지 세도 정치 같은 거를 갖다 조선 후기에 우리가 구경을 했어요. 공부를 했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황국 정치도 세도 정치도 어떻게 보면 비변사라는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던 거예요. 비변사를 통해서 소수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짜여졌기 때문에 노론의 일당 독재가 가능했고 있죠. 그 다음에 세도 가문에 있죠. 세도 정치가 가능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이 황국이라든지 세도 정치에 있죠. 요 비변사라는 기구 자체가 많은 기여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라는 전근대 조선과 개항기 사이에 끼어있는 흥미로운 개혁가 있거든요. 요 개혁가가 집권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비변사를 갖다 혁파하게 돼요. 비변사. 비변사를 갖다 혁파해버리고 조선 총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정무는 의정부가 담당하게 하고 군무는 삼군부가 담당하도록 조선 총기로 이제 의 모습으로 이제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비변사 얘기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 이제 붕당 정치의 변질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일당 독재적 현상, 일가문 독재적 현상들이 나타났던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비변사예요. 비변사. 비변사라는 소수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짜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구를 중심으로 고위 관리 몇 명이 있죠. 권력을 갖다 독점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독점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척이 되고 왕실과 이제 결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외척이 되고 종실이 돼가지고 있죠. 얘들이 이제 권력을 갖다 공고히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원래 시스템인 언론, 3사를 갖다 통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붕당 정치 같은 거는 물 건너 가게 되는 거죠. 언론기관은 단순히 있죠. 권력자들의 어떤 대변자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이해만 대변하는 이런 이제 그 역할로 이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이제 정치와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사는 조선 태조 때부터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잘 떠올려보세요. 어딘가 틀린 포인트가 있어요. 홍문관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홍문관. 성종 때 만들어졌죠. 지금 태조가 틀린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라서 이런 식으로 오답선지가 구성이 돼요. 한금이면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안 짜는데 공무원 시험이라서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그 다음에 2번 6조 가운데 2조 병조의 정랑 자랑은 각각 무관과 문관의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춘추관은 실록이 편찬되면 이를 보관하였다. 맞죠? 그러니까 춘추관은 실록을 만들고 이를 보관하는 역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문관은 있죠. 임금의 교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요것도 이제 맞는 산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1번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자, 제도사 배우면서 좀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제도사는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낯설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고 그나마 드라마라도 좀 많이 보고 있죠.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한국사 수업할 때 안 졸고 들은 학생들은 이 단어들이 어느 정도는 익숙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책에는 안 잡혀 있어도 그런 학생들은 솔직히 제도사가 딱히 많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역사에 관심 없고 있죠. 그 배경지식이 없는 학생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우르르 쏟아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 어려운 파트 아니에요. 당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눈여겨 좀 봐주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갖다 거치십시오. 그리고 그 거친 다음에 다시 수업을 갖다 이 수업을 갖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착 정리가 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이제 지방제도, 지방행정구역 얘기하는 거죠. 지방행정구역. 자, 조선은 이제 고려랑 비교했을 때 있죠.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화, 지방의 100% 지방관들을 파견하는 시대가 열리게 돼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 등급을 조정하여 전국에 330여 개의 군원, 이런 수치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쉬우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기본은 이제 8도예요. 8도. 고려는 5도 양계였죠. 근데 양계 같은 좀 이상한 행정구역이 빠지고 있죠. 8도 체제로 일원화됩니다. 그리고 이 8도에 파견된 지방관이 이제 관찰사. 관찰사가 별명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관찰사가 머무는 도청 이름이 감령이에요. 감령. 그래가지고 이 감령을 다스리는 관리라 해서 감사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백, 도백. 여기서 포인트는 백자예요. 백자가 맞백자예요. 맞백자. 맞이할 때. 맞백자. 맞이할 때. 큰 첫째 이런 의미예요. 지방관 중 첫째로 가장 높은 맞이이다 해서 백자를 갖다 쓰게 돼 있어요. 지방관 중에 최고의 지방관이니까 감사, 방백, 도백 이런 것들 이제 관찰사가 워낙 중요한 인물이니까 별명까지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찰사가 다스리는 도 있죠. 도 밑에 각급 도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경기도 안에 뭐 여러 이제 뭐 시, 군 이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안에, 경상남도 안에 뭐 여러 가지 시, 군 도시들이 있어요. 뭐 진주시도 있고 또 뭐 있어. 그러니까 사천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요 8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각급의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목군현이에요. 이게 도시들이에요. 도시들. 각급의 시예요. 시. 근데 시인데 시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고 특별한 도시들이 요 앞에 있고 군현은 일반 도시들 얘기하는 거예요. 군현. 지금도 그래요. 도시들 중에 막 특별시, 광역시 이런 크고 중요한 도시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부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은 지금의 이제 시쯤 되고 현은 지금의 이제 군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군현 이해만 하시면 돼요. 굳이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 부목군현 하면 8도 안에 있는 각급의 도시들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밑에 이제 시장들인데 시장도 외우지 마세요. 이게 별명도 되게 많고 있죠.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험에 안 물어봐 그러니까 대충 눈치껏 부자 들어가니까 부윤, 부사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 목자 들어가니까 대충 목자, 그 군자 들어가니까 군자, 현자 들어가니까 현자 이런 식으로 대충 눈치껏 연결만 해주시지 외우지 마세요. 관찰사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별명까지도. 근데 시장들은 막 굳이 이거 명칭도 막 다양한 명칭으로 변형돼서 출제되고 하는데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는데 이걸 갖다 굳이 적으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 밑에 하부 조직이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동정도 되는 거예요. 동정도. 그 고려 때까지만 해도 그냥 초내가지고 대충 관리를 했는데 조선에 오면 있죠. 요 하부 조직도 좀 정비가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읍이라는 지방의 중심 지역을 갖다 중심으로 면리 통제가 이제 정착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조 이후에 면리 통제 짜여진 거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하부 행정 조직도 이제 조선에는 정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빨간 글씨들 전부 다 무시하세요. 지금 볼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있죠. 약간 이제 로또 같은 완전 심화영역 내용들입니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게 8도 지도예요. 막 이런 거 쓰면서 따라 그리고 막 이렇게 암기하고 도시 암기하고 바보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8개의 도가 있다. 8개의 도가 있다. 그냥 조선 지도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정말 시험에서도 중요한 게 있죠. 포인트, 시험의 출제 포인트들이요. 이게 뭐냐면 고려와 조선의 차이예요. 고려는 좀 정근대사에 좀 미숙한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이고 이거를 갖다 이제 조선이라는 사이가 이제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들이 시험에서 엄청나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고려 같은 경우는 있죠. 하나의 경으로 전국으로 갖다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이제 3경, 3개의 경을 만들게 됩니다. 고려는 3경이에요. 근데 조선은 있죠. 하나, 서울만, 한양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성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행정적인 도체제와 군사적인 양계체제가 병존하던 시기였다면 조선은 있죠. 양계가 소멸하고 행정적 성격의 팔도체제로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거예요. 고려와 조선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있죠. 5도의 안찰사라는 관리가 파견되었고 조선은 있죠. 5도의 칸찰사가 파견이 되는데 이 둘이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뭔가 또 차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으냐면 안찰사는 있죠. 비상주 그 지역에 안 머물렀어요. 머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관찰사는 감령이라는 도청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머물면서 지방을 관할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찰사는 지방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고 관찰사는 있죠. 지방을 제대로 장악하는 모습을 갖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는 하나의 세트예요. 4번, 5번 묶어주십시오. 자, 고려에는 있죠. 속현. 속현은 지방간이 파견 안 된 도시, 주현은 지방간이 파견된 도시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엄청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자, 고려는 속현이 70%. 그 다음에 또 고려에는 있죠. 조선에는 없는 향부곡소 같은 애 있죠. 양인이지만 차별받는 이런 이제 특수한 행정구역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요 두 개의 행정구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있죠. 둘 다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둘 다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됐어. 근데 조선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100% 지방간이 파견이 돼요. 속현이든 향부곡소든 이제 이런 특수한 행정구역들 없어지버리고 전부 지방간이 파견되면서 일반 군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과 고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있죠. 고려 때 엄청 잘 나가던 향리가 조선에 오면 몰락하는 거예요. 고려 때는 이 지역에서 전부 다 향리가 실제로 지방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향리가 지방간이나 수령급이었던 거예요. 수령. 그런데 조선으로 오면은 전부 지방간이 파견되니까 이제 조선에 오면 향리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몰락. 그래가지고 이제 수령똘마니가 됩니다. 수령똘마니. 우리 그러니까 춘향전이라든지 뭐 옛날 드라마 보면 사또 이렇게 사또 밑에서 사또 비 맞추고 아양 떠는 있죠. 이방 이런 이제 향리로 몰락하게 됩니다. 고려 때는 얘들이 사또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 중 하나가 고려 시대 때까지는 있죠. 고려 이전 시대 때까지는 그냥 도시 밑에 다니는 그냥 촌함에서 대충 관리를 했어요. 대충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으로 오면 면리 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 밑에 하부 단위까지도 엄밀하게 있죠. 국가가 통제하고 관할하려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면리 통제와 오가작통제, 오가작통법 이런 거죠. 자,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이거 되게 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 엄청 빈출되는 포인트니까 이런 19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막 어렵고 이제 구질구질한 이런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 이런 거 잡고 있지 말고 먼저 어느 정도는 성적이 나와야지 있죠. 그 다음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일단 그 어느 정도 성적이 이제 뭐 거의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 기술직 같은 경우는 막 어떤 학생을 보면 50점 받고 합격하는 학생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양심이 있으면 국산 한 7, 80점 정도는 돼야지 기본 성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기본 지식들만 확실히 챙기셔도 한 7, 80점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쫙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려 때 이제 안찰사, 병마사, 그리고 이제 조선의 관찰사, 그리고 조선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도 밑에 시 단위까지 100% 이제 수령이 파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모든 말단 행정기구까지 이제 장악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령까지도 그 말단 행정기구의 수장인 수령까지도 같이 한번 비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안찰사는 있죠. 비상주예요. 특징이죠. 지방을 제대로 관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병마사는 군사적 요지였기 때문에 상주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조선은 있죠. 이제 양계가 없어지고 있죠. 전부 일반 행정구역화되고 이 일반 행정구역에 파견했던 도지사들을 전부 이제 상주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을 갖다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령도 상주. 그리고 이제
임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안찰사 병마사 임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짧다. 짧았던 이유는 있죠. 왕이 아직까지 지방을 제대로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얘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기를 갖다 길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의 임기를 갖다 늘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관찰사는 1년으로 늘려주고, 요거 암기해야 돼요. 360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령은 있지 않습니까? 5년 1800일이라고 나옵니다. 대략 5년 1800일로 늘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관찰사는 과다라는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감당하기 좀 힘든 거야. 그래서 임기를 좀 짧게 잡아줘요. 하지만 이제 수령쯤이야 반란 일으켜도 언제든지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5년으로 좀 길게 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관찰사가 머물던 도청이 이제 감령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감령. 그리고 이제 조선의 수령도 머물던 관청이 있었는데 이건 특별한 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령이 이제 그냥 뭐 수령집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언급된 적도 없고 교재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선은 보시면 있죠. 상피제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상피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서로 피한다고 했어요. 그 지역 사람을 그 지역 관리로 파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피제라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때도 상피제가 있어요. 근데 고려 때는 이 원칙이 안 지켜져요. 잘. 그래가지고 슬래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조선은 상피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관찰사도 그렇고 수령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관들이 행정권과 사법권과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행정, 사법, 군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대리인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관찰사는 행정, 사법, 군사권에 더해서 있죠. 얘들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된 임무가 뭐냐면 수령들을 갖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령을 감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관찰사. 자,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고려 애들은 잘 안 물어봐요. 주로 이제 조선 관찰사와 조선 수령으로 갖다 물어보게 됩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도의 행정구역이 성립된 시기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8개 도가 있죠. 뭐 양계 있고 그러면 고려, 그 다음에 8개 도가 있으면 그냥 조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영보다 속현의 수가 많았다. 맞아요, 틀려요? 기억법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고려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선은 전부 속현이 없어요. 속현이 없어요. 그냥 전부 주현이에요. 근데 주현이란 말도 안 써. 왜? 속현이라는 대비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방관이 100% 파견됐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각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대요. 예,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관은 상피제 적용을 받았다. 맞습니다. 관찰사고 뭐 수령에 갈 것 없이 전부 이제 상피제 적용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을 통치하였다. 이건 신라기 때문에 틀려요. 그리고 제가 수령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이 수령이 있지 않습니까? 각급 시의 지방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뭐 부사, 뭐 목사 이런 애들 통틀어 가지고 있죠. 그냥 수령 하면서 대충 부르는 거예요. 대충.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과 지방의 관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 제가 좀 쉽고 핵심적인 포인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관계는 있죠. 계자가 계단할 때 계자예요. 계단. 그러니까 관리들의 등급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 체제. 고려권은 실제로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고려 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선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가볍게만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9품, 1품에서 9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지금 1급에서 9급까지 이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조선에도 계승되고 이 전통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 계승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품에서 9품까지를 갖다 또 정과 종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 1품 그리고 그 위에 정 1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있죠. 18품계, 18등급의 관리 체제가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뭐 또 이렇게 뭐 정 안에 또 뭐 상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일단. 고려에 이제 이렇게 18품계를 갖다 중심으로 관계가 이제 짜여졌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조선 관계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 이제 용어들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죠.
실직과 산직, 실직은 있죠. 실제로 현직에 있는 직임이 있는 관리를 실직이라 불러요. 직관, 실직, 요 애들은 진짜 하는 일이 있는 관리들, 요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직은 무시하세요. 시직은 임시직 같은 건데 어쨌든 얘들도 하는 일이 있긴 한 거예요. 몰라도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산직은 뭐냐면 산자가 한산할 산자예요. 한산할 산자. 무슨 말이냐면 하는 일이 없는 관리란 말이에요. 어떤 애들? 전직 관리라든지 명예직 관리들을 갖다 산직이라 불러요. 등급 관계는 부여가 되는 데 있죠. 실제로 이제 뭐예요 보니까 하는 일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을 갖다 산직 상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직 직관은 있죠. 하는 일이 있는 현직에 있는 관리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상식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조선의 관계도 고려의 관계를 바탕으로 짜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품에서 구품, 그 다음에 정종으로 나눠서 18품계로 나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들을 갖다 여러분 그룹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룹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당상간, 당하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는 참상간, 참하간을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당상간, 당하간 구별은 뭐냐면 있죠. 중앙의 중앙부서의 수장이 될 수 있는가, 대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못 되는 사람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정삼품 상이라든데 이거는 시험에서 거의 안 물어보니까 무시하시고 있죠. 그냥 정삼품 이상은 있죠. 정삼품 이상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관서의 장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을 갖다 당상간이라고 불러요. 되게 높은 애들. 여러분 뭐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가 뭐 당상간이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하간은 이 당상간이 아닌 그 밖에 밑에 애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의 관서장이 될 수 없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참상간과 참하간 분류가 있어요. 참상간과 참하간 분류. 참상간, 참하간 분류는 뭐냐면 있죠. 지방의 지방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지방의 수령이라든지 뭐 관찰사, 지방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갖다가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품 이상 있죠. 6품 이상은 참상관이라 해서 지방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7품 이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간조차도 될 수 없는 말단 관리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참상간, 참하간 분류, 당상간, 당하간 분류의 기준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3품 그리고 6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시험에 정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이제 인사제도. 조선의 인사제도 시스템 자체가 고려에 비해서 엄청 이제 합리적으로 많이 이제 발전하고 다듬어진 거예요. 이 고려에 비해서 이제 발전한 면들을 갖다 이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고려는 있죠.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합리적인 인사행정제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애울 필요 없죠. 너무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리적인 인사행정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냐? 직차상당. 이거 무슨 말이냐면 품계에 맞게 관직에 임명한다. 지방에 있으면 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급이 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6급이 계장, 그리고 이제 4급이 국장 이런 식으로 딱 급에 맞춰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앉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바로 직차상당이에요. 급에 맞춰서, 등급에 맞춰서 그 자리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직차상당. 너무 당연해서 상식이기 때문에 애울 필요는 없는데 직차상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한테 낯설은 거야. 여기서 나중에 이제 지방에 가시면 있죠. 그 지방에 가시면 솔직히 5급 과장님도 엄청 대단해 보여요. 수장이에요. 관서 자기 과의 수장이에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무 평정을 갖다 여러분의 어떤 이제 여러분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있잖아요. 근무 평정을 하시는 분이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도 엄청 대단해 보여요. 국장하면 그 국장님 앞에서는 머리도 잘 못 듭니다.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중앙간설이 이제 올라가시면 중앙에서는 5급들이 널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과장하면 막 지방 유지들이랑 막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무슨 사업할까 막 이런 얘기들 하게 접대용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중앙으로 가면 이제 5급들이 이제 실무로 갖다 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뭐 그렇게 중앙에서는 5급들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는데 그 지방에서 뭐 5급 하면 엄청 과장하면 엄청 대단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9급으로 합격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지방에서 5급을 갖다가 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명 들어가면 5급 단 사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한 명 정도. 도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승진이 빠른 도시, 운이 좋은 도시 가면 한 2명 정도까지도 달아요. 근데 승진이 적체되고 이런 도시가 정체되어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로 가버리면 10명 중에 한 명도 과장을 못 달아요. 과장 달았다면 엄청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도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뭐 4급 정도 되면 엄청 이제 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중앙으로 오면 승진이 좀 그 지방에 비해서는 있죠. 승진이 좀 유리해요. 중앙으로 오면. 중앙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이제 뭐 자기가 뭐 뻘짓 안 하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 5급을 갖다 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7급 같은 경우는 뭐 4급, 3급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승진하기 어렵죠. 근데 그 중앙에는 일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중앙에서 일해봤던 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일을 했던 게 행정안전부가 되게 빡세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일해봤던 건 행정안전부밖에 없으니까 재정정책팀에 일을 쓰는데 그 뭐 거의 뭐 퇴근이 기본적으로 8시, 10시요. 기본적으로. 그 이상한 가정의 날 이런 게 있어. 가정의 날. 이게 좀 가정의 날이지 뭔가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직원들이 워낙 제 시간에 퇴근을 갖다 못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6시 정시 퇴근. 야, 이날만은 너네 좀 6시 정시 퇴근하라면서 뭐 이 가정의 날 이상한 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만큼 그 일이 많고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부서가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대신에 또 이제 또 승진이 빠르고. 근데 중앙부서라고 무조건 힘든 건 아니에요. 그 여러분 행정안전부 뉴스라든지 신문 같은 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바뀌었나? 맨날 이름이 바뀌어서 저도 막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였고, 근데 행정안전부라고 해가지고 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전부 행정안전부 본청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본청은 실제로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저기 그 경복궁 앞에, 경복궁 바로 광화문 앞에 정부 일청사가 있어요. 그 정부 일청사의 17층인가 18층 건물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17층, 18층 건물이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이제 본청이에요, 본청. 그리고 이 본청에 있는 직원 빼고 나머지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직원들은 있죠. 행정안전부 산하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알게 모르게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단체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 이상한 수사 같은 거 하면서 과학 수사 같은 거 하는 뭐 이런 기구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백 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 대부분 이 산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일 잘하고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앙부서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사람들이 나중에 승진하게 되면 산하단체 관리자로서 이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관리자면서 떵떵거리고 이제 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앙으로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또 일해서 또 승진하고 그러면 또 이제 산하단체 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좀 놀다가 또 올라오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 시청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은 있죠.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고 이제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은 주로 시청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시청에 있다가 승진하면 저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로 빠졌다가 있죠. 여기서 좀 편하게 지내다가 뭐 별로 편한 건 아니지만 다시 중앙으로 올라왔다가 또 승진하면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승진을 빨리 하는 부서는 바빠요. 바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대신에 이제 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빠르고. 근데 정말 억울한 거는 있죠. 일은 엄청 많고 일은 엄청 힘든데 사람들한테 맨날 욕만 듣고 있죠. 승진을 못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제가 그 사담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건 나중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라고. 자. 요까지 직차 상당까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차 상당에 있지 않습니까? 예외로 행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외로 행수법. 이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요 과장자리 값이었어. 그래 5급을 보내야 돼. 5급을 보내야 돼. 맞죠? 그러니까. 근데 5급이 없는 거야. 4급은 많고 지금 6급은 많은데 5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있죠. 6급이라든지 4급을 갖다가 예외적으로 이 자리에 앉히는 걸 행수법이라고 해요. 행수법. 원래 행과 수를 갖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고난도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면 근데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4급이 5급자리에 앉았어요. 재수가 좋아요, 나빠요? 기분 정말 나쁘겠죠. 나 4급 국장 돼야 돼. 근데 과장 자리로 가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6급 내가 원래 계장이야, 계장. 근데 나보고 과장 자리라 그래. 기분 엄청 좋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행은 있지 않습니까? 행은 요거는 4급이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있죠. 요거는 6급이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행은 안 좋은 거고 수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수로 갖다 구별할 때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불행수법 이렇게 암기하세요. 앞에 불자를 붙여서 행자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행자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행수법. 행은 재수가 없는 거고 수는 엄청 재수가 좋은 거예요. 불행수법. 예외적인 행수법. 그 다음에 임기제. 고려는 아니지만 조선은 임기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자체도 이제 합리적 인사행정의 일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관찰사 1년, 수령 5년, 360일, 그리고 그러니까 1800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경제. 왕의 독단적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죠. 관리 임명이라든지 법령 개폐할 때 3사 언간들의 동의를 갖다가 받도록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상피제도 이미 배웠어요. 친인척을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간을 그 연고지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평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평가하는 거예요. 관찰사들이 지방간들, 수령들, 인사국가를 갖다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합격하고 공무원 되시면 과장님들이 여러분 인사국가를 갖다 작성하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는 이제 합리적인 인사행정 제도를 구축하였다. 고려가 아니라 조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제도사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